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특집 숫자로 돌아보는 2024. 올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즘에 물건 살 때마다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소비도 약간 위축된 것 같아요. 회식 횟수도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았고 뭔가 연말에 뭐 되게 이거저거 소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사게 됐어요. 꽃장사 지금 41년째인데 최악인 것 같아. 진짜 가게세 내기가 힘들 정도예요. 코로나 때보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은 폭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니까 전체가 망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각자 수생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해서 되진 않잖아요. 높은 사람들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뭐 사고 싶은 거 다 마음껏 사면서 지내고 싶어요. 2025년에는 일단 올해보단 좀 더 분위기가 밝아졌으면 좋겠고 경제 성장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2025년도에는 장사 잘 되는 게 최고죠. 더 이상 뭐 바랄 거 있어요. 경제가 좀 되살아날 수 있는 2025년 파이팅! 2024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로 기억될까요? 심리 현상 가운데 최신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최근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기억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오래된 기억보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접한 정보를 더 기억하기 쉬워서겠죠. 그렇게 보면 2024년은 특히 12월로 인해 너무나 어두운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여객기 참사까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캄캄한 연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희망을 품습니다.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해와 내일의 해가 다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때로는 꺾일지언정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분명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성공예감은 연말결산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름하여 숫자로 돌아보는 2024. 1부에서는요. KBS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올해 한 해 국내 경제를 각종 숫자로 짚어보고요. 또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이슈, 대외 경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숫자로 돌아보는 만큼 청취자 여러분의 숫자도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숫자, 여러분이 2024년에 특히 의미를 두었던 숫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축해서 1,000만 원 모았습니다. 뭐 대출금 다 갚아서 빚이 0원이 됐습니다. 뭐 하다못해 붕어빵을 15개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2024년 나와 우리 가게의 경제 숫자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죠. 특히 오늘은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1인 2라떼, 라떼 2잔씩을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팍팍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오프닝 하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또 올 한 해 또 감사의 인사 많이들 올려주셨네요. 안은정님이 다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엔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성환님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에는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서로들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숫자로 돌아보는 2024. 올해 이 자리를 정말 든든하게 지켜준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다들 많이 바쁘셨죠. 특히 원탁의 기자들 K 잘 지켜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김준범 기자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왜요? 재정금융팀장을 하면 네네. 9시가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렇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계속 맞아요. 1부, 2부 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준범 기자가 절대로 원탁의 기자를 비우지 않도록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할 잘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9시 때가 진짜 바쁜 시간이에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일단은 시작을 좀 뭐 희망찬 소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참담한 참사가 있어서 가지고 179명의 사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자분들도 계속 보도하셨죠. 네. 그게 뭐 이게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난 사고잖아요. 그리고 또 일요일 이제 오전 9시쯤 해서 아마 뭐 다 가족들이랑도 또 같이 있고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충격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뭐 뉴스를 통해서 간단히는 다 이렇게 접하셨겠지만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요일 오전 9시쯤 이제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사고 여객기가 이제 그날 새벽 태국 방콕을 떠나서 한 5시간 만에 전남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가 난 겁니다. 탑승객은 이제 총 181명이었고 이 가운데 승객이 이제 175명 그리고 이제 태국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이었고요. 또 이제 전남, 무안, 이제 광주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특히 많았었고 무안공항이기 때문에 181명 가운데 이제 승무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꼬리 쪽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탑승객 이제 179명이 이제 모두 숨지는 사망을 확인한 좀 비극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따져볼 것들이 많은 게 이 때문에 항공편 이용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또 꺼려지면서 안 좋은 경제에 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또 염려가 들 수밖에 없죠. 일단 뭐 정확히 통계로 잡히긴 너무 이르긴 한데 일단 사고가 난 항공사, 그러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취소 요청, 취소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주항공이 이제 LCC 저가항공사 중에 가장 큰 회사.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게 꼭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감성적으로 이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당분간은 회피 이런 게 좀 강해질 것 같고 또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친구들과의 지인끼리 단체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분들도 좀 미루거나 연기하는 그런 문의 전화들이 저희 이제 취재 기자들이 여행사들 취재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포착은 됩니다. 다만 그게 뭐 몇 퍼센트 감소했다, 마이너스 10%다, 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아직 뭐 잡히는 숫자는 없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당장 저희만 해도 뭔가 좀 우울하고 좀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반응이 되고 있고 정확한 거는 조금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정확한 숫자로 이제 포착이 되겠죠. 근데 일단 LCC 그 저비용 항공사에서 인명 피해가 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사고가 터지면은 너무 이제 자책을 하고 자학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큰 사고고 이건 분명히 사고 수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인 규명 철저히 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항공 사고율, 항공 안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뭐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포함해도 사고 자체가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 항공사에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당연히 예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경기가 기자. 침체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사실 큰 전염병이 있을 때나 아니면 저희 그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후로 한 세월호 참사 때는 꽤 오래 갔습니다. 그럼 반년 이상 그 어떤 침울한 국가 분위기가 지속됐고 그러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고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계속 더 활력을 갖는데 여행을 가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회식을 자제하고 사람들 사이에 모여서 웃지 않고 웃을 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사실 이번은 보신각 행사도 하지 않는다고 그럴 정도니까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안 받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다만 뭐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좀 더 빨리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사실은 지금은 여객기 참사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엄 이후로 탄핵 이후로 12월 경기가 자영업자분들 완전 다 말아먹었다. 모든 회식이 취소되고 이제 와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회식하지 않거든요. 회식은 이미 12월 초부터 쭉 했을 텐데 그거 다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12월 이후 올해 12월만큼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나 국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참혹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달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에도 뭐 국회의장도 당부를 했고 정치권, 정부, 뭐 소상공인 뭐 단체들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연말연시 모임 하시자, 송년회도 하시자, 여행도 하시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또 이런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또 어려운 상황. 이거 참 설상가상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1월 4일 네. 24시까지. 네, 그래서 그 다 어떤 그 공적인 모임도 그렇고 사적인 모임도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자중하고 좀 피하고 또 신년회로 미루거나 좀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저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의문인데,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이후에 한번 보면은 뭔가 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재난, 사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당장 지구촌 계속 전쟁통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 게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2년 전에 있었고요. 이번 참사도 2년 만에 났고요. 우리 뭐 계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과 너무 벗어난 궤가 벗어난 일들이 원래 일어났습니다. 근데 빈도가 더 짧아진다는 저는 느낌을 받아요. 왜 이럴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규정할 만큼의 제가 깊이는 없지만 뭔가 좀 뭔가 변화하는 시기라든지 뭔가 좀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좀 부디 좀 안정적인 무탈한 별일 없는 그런 한 해가 좀 2025년에는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국면을 잘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1인 3역이다, 1인 4역이다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최상목 부총리 아닙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또 최근에는 그 여객기 참사로 인한 그 컨트롤 타워 중앙재난본부 장까지 맡고 있고 근데 또 가장 경제를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인데 이것저것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또 운영이 되겠는가. 일단 경제정책 방향 발표도 미뤄졌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리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원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건 경제부처의 한 해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내년에는 이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집중해서 시행할 테니 국민들은 알고 계십시오라는 걸 사실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걸 미뤘어요.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일정만 봐도 오전에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수습을 하고 오후에는 국무회의를 엽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핵심 쟁점 사항은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특검법을 그러니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한 사람이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죠. 본인에게도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미국은 절대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절대로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왜 한 사람에게 몰아놨다가 그게 한 사람이 갑자기 유고 사태가 생기면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여야 시시비비를 떠나서 상황상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자초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궤도에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도 같이 함께 또 의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0780님 숫자 53 저희가 숫자로 되돌아보는 2024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저는 숫자 53이요.
요즘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우리 아들 성적만 안 오르던데 이번 시험엔 올랐네요. 크크크. 웃으면서 살자고요. 이렇게 또 그래도 보내주셨는데 숫자 53이라고만 써주시면 저희가 아드님 성적으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였나? 그게 아니었나요? 좀 그래서 2867님 퀴즈 문제를 못 들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퀴즈를 안 내드렸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2024년을 대표하는 숫자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분께 라떼 1인당 2잔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로의 온기를 지금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 179분의 명복을 또 깊이 또 애도를 표하고요. 또 유가족 분들에게도 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 구조된 두 분께도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차분해질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숫자로 돌아보는 2024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699님이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시작한 독서. 올해는 한 달에 책 한 권씩 12권을 읽어보자 다짐했는데 금년에 13권을 읽었네요. 독서란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심게 해준 성공예감 늘 감사하고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대단합니다. 1년에 책 13권 읽기 정말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한 달에 한 권 네. 진짜 어려운데. 3852님 썸남과 내일 스키장 갑니다. D-Day 1일 남았어요. 생각나는 숫자는 1입니다. 내일부터 1일입니까? 이거 미리 좀 축하를 드려야 되나? 이거 라떼 2잔 가면 한 잔씩 나눠서 드시면 딱 좋겠네요. 예. 3852님 스키 즐겁게 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분들한테 2024년은 어떤 숫자로 기억이 될까요? 저희가 미리 좀 숫자 몇 가지를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좋은 숫자부터 나와야 되는데 희망적인 숫자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1203 대략 조금 유추는 됩니다. 1203 날짜입니까? 네, 날짜입니다. 12월 3일입니다. 예, 비상계엄 그리고 그 이후가 지금 이게 우리 올해 연간을 어떻게 그 뭐 성장률을 낮춘다거나 민간 소비를 낮춘다거나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는 12월 3일 이후로 굉장히 긴 터널 안에 들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모릅니다. 탄핵이 언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환율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아니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경제 펀더멘털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줄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지난 주말에 또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는 경제 방송이니까요. 네. 올해 한 해 경제를 그 마감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건데 이만한 충격이 한 달에 12월 3일 이후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한 달에 이만한 충격이 다 쏟아진 적이 과연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있었는가. 그렇죠. 이게 코로나 시기에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초반에 출렁거리긴 했지만 잠깐의 그 굉장한 혼란한 시기 빼고는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다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가늠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이드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2024년 특히 12월은 역설적인 의미로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싶어요. 앞에서 이제 강나루 기자. 우리가 이제 그 탄핵 개헌과 탄핵 정국으로 소비자가 이제 그 많이 위축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게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88.4가 나왔어요 이번 달이. 네. 그러니까 지수가 100이 넘으면 보통 이제 소비자 심리를 낙관적으로 평균보다 보고 100 아래면 이제 비관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그 비관적인 거고 이게 전달 그러니까 11월보다 한 12.3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12.3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얘기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낙폭이 꽤 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될 때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계엄과 탄핵 정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객기 참사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이번 달에 이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엄과 탄핵과 계엄 이걸 하나로 좀 묶어서 계속 뉴스가 생산되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네.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 사실 대통령 탄핵은 우리가 앞서도 2번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한 번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탄핵은 이제 3번째고요. 앞선 탄핵은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경제는 그때는 사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확실히 다르죠. 근데 저는 이게 탄핵 때문일 것이냐 저는 계엄 때문인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자체가 물론 정치적 혼란이긴 하지만 정해진 의결, 탄핵안 소추, 좀 정해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이미 2번, 3번째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거고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절차인데 계엄은 뭐 우리가 12월 3일 계엄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엄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순매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훨씬 더 경제에 안 좋은 충격파를 줬고 탄핵보다. 그리고 우리가 뭐 4월 19일이 특별한 날 아닙니다. 근데 4.19로 기억하잖아요. 5월 16일도 5월의 한 날일 뿐인데 5월 18일도 5.16, 5.18로 기억하잖아요. 12월 3일도 이제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거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학생들은 사회 과목 현대사 시간에 외워야 되는 날이 하나가 될 거고 1, 2, 3, 4태로. 그만큼 12월 3일 계엄은 저는 최근 앞으로 전후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준 우리나라 이미지를 깎아먹은 어떤 사건으로 기록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속보가 나와갖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조금 전에 법원이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이제 법원이 또 결정을 했으니까 과연 이 체포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는 또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큰 또 화두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방금 그 김준범 기자가 그 계엄의 그 충격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오히려 그 뒤 탄핵 이후의 절차 보다 더 충격이 크다고 하셨는데 전 좀 다른 의미에서 똑같이 대외 신인도 차원의 충격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이나 탄핵하는 그 순간까지보다 탄핵안 가결보다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죠. 왜냐하면 환율을 한번 보시죠. 환율이 사실 비상계엄 때 올랐고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됐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탄핵 이후에 벌어진 국내 정치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비상계엄이 실패했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됐죠. 그러면 뭔가 정치적인 상황이 정리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이제 탄핵됐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뒤로 벌어진 상황은 정부 여당 쪽에서 어떤 거부권이 그 뒤로도 그 권한대행 차원에서의 거부권 혹은 이 탄핵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더 심각하게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 첨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또 탄핵을 했죠. 권한대행을. 이런 식으로 탄핵 이후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오히려 좀 더 심해지고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 뒤로 상황을 보시면 탄핵 결정 이후로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그 전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건대
정치적 혼란이 수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더 증폭되고 있다. 탄핵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더 중요하다. 빨리 헌법재판관이든 아니면 거부권이든 아니면 추가 탄핵이든 이런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하지 않겠다. 합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이 혼란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저희 청취자분들의 숫자 또 읽어드리면 7710님은 올해 저희 가정의 경제 숫자는 플러스 1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 생활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플러스 1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기대합니다라고. 7710님도 새 아이 키우면서 다시 복직하셔서 일하시고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또 숫자를 꼽아주신 게 47.6. 47.6 어떤 의미의 숫자를 꼽으신 거예요? 이 47.6이 그러니까 그 한국 경제 이제 GDP 국내 총생산이죠.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이제 47.6%인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그 민간 소비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67.8, 일본이 54%, 독일이 한 52%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봐도 20년 전에는 이제 민간 소비 비중이 한 60%였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한 40% 수준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이랑 보면 내수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상황이 많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거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누구보다 더 체감을 하고 계실 거고 좀 나아져야 할 텐데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의 숫자 68배. 네. 68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통 GDP 경제 성장을 말할 때 GDP가 얼마나 늘었다. 정확하게는 물가 성장률을 뺀 이제 실질 GDP. 네.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68배가 늘었으니까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뭐 우리가 물 입에 익은 뭐 한강의 기적 기간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고 이번에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주제도 결국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 거기에 전형적인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한국입니다. 네. 뭐 모든 세계가 입을 모아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거나 거의 진입해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니까요.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고 그게 이제 68배라는 숫자에 보이는 거고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힘든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네.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온 건 사실이고 통계 환율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우리가 1인당 GNI,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보다 많습니다. 일본과 거의 비교네요. 우리가 일본 국민보다 잘 살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10년, 20년 전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이 기세를 몰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성장률이 계속 차츰 떨어지고 있고 뭐 원래 경제가 커지면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요즘 미국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크니까 저렇게 큰 나라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안 되고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좀 아주 잘 나가던 선수가 약간 부진 슬럼프에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려면 결국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슬럼프를 잘 이겨내는 또 선수가 있으니까 그런 선수가 대한민국이 이제 돼야죠. 1번이 민간 소비 그리고 2번이 정치.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정치 안정이 없으면 안 된다. 방금 전에 김준범 기자가 말했지만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한 말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10년 지속을 가지고 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쭉 지속하는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12월 이후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민주주의는 없으니까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좀 더 잘 작동해야 그래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큰 과제를 가지는 겁니다. 그 탄핵안이 통과되든 헌법재판소로 통과하든 그러지 않든 분명히 그 측면에서는 우리는 정치 안정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큰 압박을 줘야 합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민간 소비인데요. 근데 민간 소비가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중이 작은 나라가 있으면 중국은 3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그 더 많이 맞는 걸 해외에 수출해서 성장을 하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 뭐냐면 민간 소비가 더 줄어서 수출의 비중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수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민간 소비가 주니까 수출이 더 크게 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국이 대표적이고 39%입니다. 지금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0%대고. 근데 사실은 일본이나 독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살짝 달라졌지만 독일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도 50%가 넘습니다. 민간 소비 비중이. 이 말은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하는 더 많이 만들어서 그 파는 이 사이에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많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아니면 지금 돈을 충분히 받는 직장이 별로 없거든요.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대기업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자영업자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쓰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제 생각에는 민간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국내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인데 사실 지난 정부 혹은 그 전 정부도 사실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하는 일이란 어떻게 하면 내년 성장률이 조금 더 커 보이게 할까. 내년 성장률을 당장 내년 성장률을 어떻게 커 보이게 할까. 이거는 수출을 늘리고 수출을 지원하고 그리고 더 금액이 많이 나가는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게 좀 더 편했거든요. 근데 편한 길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민간 소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출이 잘 됐다, 수출이 좋다라고 합니다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수출만 좋았다가 되는 걸 테고요.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뭐 1, 20년 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내수를 또 활성화시키는 것, 내수 규모를 키우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면 좋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내수가 커지려면은 뭐 국민의 모든 월급이 한 2배로 늘거나 국민의 인구가 한 2배로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2배로 늘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고요. 인구는 앞으로 줄면 줄였지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커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와 우리가 일본과 합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좋거나 싫거나 죽든 살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출이 전망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이미 지금 엄청나게 고꾸라져 있고요. 전망이 안 보일 정도로 중국에 밀려서 자동차는 조금 잘 되고 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가 또 트럼프라는 이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역사를 좀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 빅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LG 반도체. 그 씨앗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피 상위 1등부터 10등이 2024년이나 2014년이나 2004년이나 그대로예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스스로 절대 구조조정을 안 해요. 왜? 자기들 기득권이니까. 근데 그런 빅딜 같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전격적인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10년 뒤, 20년 뒤에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하이닉스가 그런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아니 우리 자본주의하고 모든 게 시장 주도라고 하지만 미국도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걸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2034년 코스피 1등도 삼성전자일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건강한 경제일 것이냐. 그건 우리나라가 몰락하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해서 활발하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게 또 반복이 돼야 하는데 또 우리가 숫자로 보는 2024년 안 꼽을 수가 없는 게 1,500입니다. 1,500.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입니까? 1,500. 그 환율 관련 뉴스를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뭐 이제 그 계엄 선포, 탄핵 국면,
이어지면서 이제 그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제 환율이 상승해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어제 1,473원이었는데 네. 이게 5거래일 계속 이제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거의 이제 1,500원대 30원 정도 남았죠. 네, 예. 간다는 것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 상승하면 이제 중간재 같은 게 수입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더 직격타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에너지 수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500이라는 숫자가 많은 어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1,500만 명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게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되기도 하죠. 네, 우리나라 지금 가상자산 코인 투자하는 분이 1,500만 명. 네. 엄청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대인데. 예, 저는 안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저는 궁금하긴 하고. 일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희 빼고 다 하는 거 중복되는 숫자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죠. 정말 많이 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여론 지형이라든지 우리나라 자산시장 제도에 이제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불합리 아까 어떤 피해를 받는 사람이거나 좀 억울한 사람이 소수일 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보이스를 내지 못하는데 1,500만 명이 돼버리면 이 그룹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이게 법안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영향을 줄 거여서 사실 뭐 이번에도 그랬죠. 원래는 내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돈을 벌면 소득을 내야죠. 물론 뭐 이런 말 하면은 투자하는 분들 싫어하겠지만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법을 저희가 지금 3번째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정상이 연구하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눈치 보느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왜곡을 저는 가져올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 6252님이 안 그래도 2024년의 숫자 보내달라고 하니까 10만 보내주셨나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었다. 뭐 최근에 또 조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올해 1년 많이 배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6252님이 보내주셨고요. 하준규님은 오늘 주식시장 휴장일인데 습관적으로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네요. 왠지 공허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오늘 그러니까 매해 마지막 날은 이제 휴장을 하고요. 1월 1일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휴장이고 새해 첫 거래는 1월 2일 오전 10시. 오전 10시입니다. 평소에는 9시에 개장을 하는데 1시간 동안은 또 개장식 행사가 있기 때문에 1월 2일 10시에 또 개장을 하게 됩니다.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기자분들의 어떻게 투자 성과는 올 한 해 괜찮았습니까? 이런 거 여쭤봐도 됩니까? 그 김준범 기자가 예. 그 운영하는 자산이 미국 주식을 개별 주식이 아닌 ETF를 하나 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어떤 투자 성적을 공개하자면은 한국으로 망할 뻔하다가 미국으로 본전을 맞췄다.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씁쓸해요. 정말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가 빠지는 게 외국인이 매도해서 빠지는 측면이 있고 그게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예. 그 통계를 좀 냉정하게 뜯어보면은 내국인이 더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국장 팔고 미장으로 가는 게 아예 그냥 트렌드로 잡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개인은 당연히 미국 주식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버니까 좋은데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안 사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코스피는 뭐 별의별 밸류업을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전에는 미장한다 그러면 소수였는데 이제는 너 아직도 국장하니? 라는 게 유행어가 돼버렸으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고 주식시장이 망하면 새로운 회사가 아까 우리가 새로운 그렇죠. 새 얼굴이 등장해도 얘기했지만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마비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아이고. 네. 그것도 새해에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또 바람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가 없는 대신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라떼 한 잔도 아니고 2잔씩을 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죠. 커피 라떼 종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과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잠깐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들어보시죠.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탑승자 가족들은 무안공항에 머물며 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된 가운데 16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무안공항에도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는 아침부터 소방 인력 등이 다시 투입돼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넓게 흩어진 잔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탑승자들의 유류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하는 숫자로 돌아보는 2024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4년의 숫자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정옥 님이 9730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시겠죠? 전 국민이 아시겠죠? 물론 수도권 기준이긴 합니다만 97.3MHz. 아직 강나루 기자가 약간 모르는 눈빛이었어. 뭐지? 9730? 표정에 다 드러나지 않았나요? 성장률인가? 무슨 지수인가? 말씀하시기 직전까지도 가늠도 못하신. 예.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수도권 기준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 친구가 되어주는 일라디오라고.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뭐 선물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181님이 올해는 0입니다. 내년에는 꼭 성공예감에서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당첨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0을 보내주셨어. 4182님 저희가 커피 챙겨드릴게요.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부 때 보내주시는 게 약간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가 1부에 많이 들어오고 2부에는 좀 덜 들어오거든요. 10시 넘어가면은. 요런 거를 또 누설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조금 더 이제 내부의 이야기로 또 숫자 이야기, 경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20%라는 걸 꼽아주셨어요. 작가님이 꼽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게 좀 쉬울 것 같아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20%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노인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20%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이제 노인이란 얘기죠. 사실 고령화가 이제 우리 사회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니긴 한데 이 20%가 갖는 의미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고령 단계를 보통 고령화, 고령, 초고령 해서 7%, 14%, 20%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 17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7년 전에 고령. 그리고 이제 원래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많이 이렇게 관측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생각보다 좀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령 속도가 되게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노인이 고령화 추세가 많은 그러니까 가파른 것으로 유명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초고령 진입까지 고령에서 초고령이 한 10년 걸렸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한 7년이니까 이게 되게 심하고 뭐 특히나 더 수도권 서울보다 이제 지역 비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따라붙는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정년 연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개편 논의도 있고 그 사이에서 소득 공백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또 한켠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또 빼앗는 것 아니냐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씁쓸한 또 논쟁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경제 전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배 성장한 거대한 성공을 이룬 나라인데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은 경제활동 인구 20세에서 60세 사이
뭐 이 정도 사이 안에 들어 있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신 분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라는 숫자로 말해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뭐 이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최근에 라트비아가 쫓아왔습니다. 근데 여튼 그 나라랑 비교될 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데 이유는 딱 하나, 국민연금이 없고 그래서 노후 생활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 더 심각해지냐?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에서 아주 심각해집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요. 절반 넘게가 빈곤합니다. 이게 뭐 숫자상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어떤 종류의 그 자산 통계 아니면 뭐 부동산, 금융자산 이런 것들 다 더해봐도 우리나라만큼 심각하게 노인들이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의 이 빈곤 문제 아니면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이 문제가 지금 새로 노인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덜 합니다. 연금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들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할 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우선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선 아래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가 중요하고 이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다만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이 65세 시작되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문제는 틀림없이 청년 고용을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를 계속 고용하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같은 돈을 주고 계속해서 고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약간 좀 조화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65세만 돼도 신체적인 건강의 정도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9596님, 저의 의미 있는 숫자는 65입니다. 축구할 때는 나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노인이 많네요. 와, 65세신데 축구를 하시나 봅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고령화 문제가 저는 가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뭐 민간 소비 내수가 좀 침체돼 있다. 내년 수출 전망이 좀 안 좋다. 이거는 뭐 병으로 치면 제가 볼 땐 감기나 배탈 정도인데 이 저출생 고령화는 일종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정도의 문제고 이건 우리나라 자체를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체질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정부가 나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나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올해 출산율이 현재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지만 잘하면 0.74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작년이 0.72 역대급으로 낮았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0.02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아예 않는 거고. 백약이 무효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계엄 탄핵 국면, 이 참사, 여객기 참사에 묻혀서 전혀 뉴스화가 안 됐지만 최근 이번 주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올해 연말 결산하는 브리핑이 있었어요. 뭐 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긴 하지만 좀 뜯어보면은 아주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받는 느낌은 다리 부러졌는데 발톱 약 바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고육지책이지만 저걸로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아는데 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만큼은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국회에서 전혀 합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도 연금 개혁 하자는 게 10년째 15년째 매년 이런 토론 자리에서 한 분기에 한 번씩 저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병 걸린 게 명확한데 운동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뭐 탄핵도 좋고 계엄도 좋고 뭐 헌법재판 임명도 좋고 다 좋은데 특검도 좋고 근데 이거는 뭘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저도 당연히 국민이니까 n분의 1이 책임이 있는데 어쩌려고 이러지? 저는 생각이 정말 공포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단기간에 뭔가 딱 처방전 하나로 체질이 또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열심히 뛰자, 더 뛰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52시간제, 52라는 숫자가 또 최근에도 많이 나옵니다. 경영계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 적용에 예외를 좀 두자 이런 주장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2시간 제도가 이제 경영계에서 늘 이제 그 중심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죠. 워낙 이제 그 근로 시간이 이제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연하게 풀어줘야 훨씬 더 이제 산업 경쟁력이 좀 발달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52시간을 좀 풀어줘야 R&D라든지 연구 인력들이 딱 그 시간 안에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 이걸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국회에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 소위에서도 좀 심사가 마무리가 안 됐죠. 근데 아마 이제 일부에서 그 경영계에서 요구사항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 보상은 없고 야근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부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좀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2시간제 안 지켜서 HBM을 개발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HBM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52시간제가 근본적인 장애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왜 52시간제 계속 얘기하냐. 인건비 비중을 낮추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더 오래 쓰는 방식으로 인건비 비중을 낮춰가겠다. 더 많이 고용하지 않고.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긴 시간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려고 할까요? 그 직장이 앞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얘기 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쟁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한데,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주 52시간이라는 숫자가 하느님이 준 숫자가 아니에요. 56시간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45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한 건데 풀면은 52시간 때문에 반도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늘려줘야죠. 근데 그럴 거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근로시간 데이터를 보면 돼요. 현재 지금 세계 선두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52시간을 넘은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혹은 줄어들고 있다면, 그럼 정말 52시간이 반도체 산업에 장애가 되는구나, 장애가 되지 않는구나, 데이터를 놓고 판단하면 되는데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말싸움만. 그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0177님이 마침 20000이라는 숫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만. 2만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일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나쁜 일은 그만 생기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0177님이 함께 해주셨네요. 숫자로 돌아보는 2024, 그리고 또 여러분의 숫자에 담긴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저희가 국제 경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